4월 1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생긴 이래 제 또 뉴스 브리핑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뭔 일만 생기면 가서 좀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만 마음에 든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 자신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사심이 없이 국민들 앞에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이 사건의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상당히 중점을 두고 드루킹 사건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이름이 김동헌이라고 지금 신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드루킹이라고 규정된 이 사건에 개인의 이름을 붙이게 되면 또 속성이 바뀌어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드루킹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오후 6시 40분에 당산동 제 사무실에서요, 머지않아 이 사무실도 방을 빼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실을 딴 데를 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될 일이 생겼네요. 자, 그래서 이 별별 특강에서 이번이 제 13강입니다. 드루킹 사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인가 하는 주제로 여론 조작해서 여론 조작한 자를 처벌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미디어 시대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2부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어디까지 갈까 하는 내용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원분들 참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을 처리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대충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드루킹과 김경수, 문재인 캠프 간의 고리를 끊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드루킹을 한마디로 뭔가를 폭로하려고 하는 드루킹을 입막음용으로 긴급체포 구속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 그리고 넘겨받은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김경수와 이 백은우가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권력 핵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견적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나 국민들이 분노하면 이 사건이 가닥이 잡힐 것이고, 야당이나 국민이 침묵하면 이 사건은 드루킹이라는 또라이의 자작극으로, 그리고 그의 각종 부정행위 이런 걸로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 규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건은요, 여론 조작으로 재미를 본 한국의 좌파 정권들의 각종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다 뒤섞여 있는 총 완결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패해도 자신들은 부패하지 않은 척하고, 자신들이 여론 조작을 해도 자신들의 반대 정치 집단의 여론 조작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들은 자발적인 시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수도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댓글 공작, 이렇게 공작하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을 문제 삼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초연해 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갖다가 이 과거에 정권이 권력을 동원해서 한 부분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드루킹이 했던 댓글 공작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될 때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 부분에서는 그것은 권력이 개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댓글 공작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면, 자 한번 봅시다. 그것을 국정원이 했던, 기무사가 했던, 아니면 대선 캠프의 사주를 받고 지시를 받은 일종의 민간 사조직에서 했던 댓글 조작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를 한 조항의 처벌이 대상이냐 아니냐만 다를 뿐이지, 선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도 공무원이 그 댓글 공작을 했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조직이 지시 보고를 받고 했던,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댓글 공작에 동원된 시민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어떤 열정,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드루킹이 한 자리를 요구하니까 잡아 넣어버리는 걸 보면 자발적인 시민의 창의성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김경수 의원이 그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음해를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사가 사라졌다가 바로 그냥 올라갔다가 사라졌어요. 하루가 뒤에 보니까요. 그러다 또 무슨 법적 대응을 하겠다 또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진실 규명에 본인이 협조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대선 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로 널려 있지요. 저도 제가 이런 어떤 정치와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는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정치 브로커라고 부를 수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가를 요 근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역에 한번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국민들 상당수가 브로커였다 하는 걸 느꼈지만은, 그건 선거와 관련해서 그냥 그런 특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패거리 지으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정치꾼을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난해 대선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당의 드루킹과 같은 저런 파워 블로거이자 온라인의 작업에 뭡니까? 바이럴 쇼핑이라 그럽니까? 입을 팔아가지고 구전 홍보를 하는 그런 이 홈쇼핑 같은 이 일종의 구전 홍보단,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포시키는 홍보단,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직업화되어서 패거리를 지어서 다니는 현상을 대선이나 중요한 선거 때마다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사이버 이런 부분들이 현재와 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구전 홍보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전 홍보단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 일종의 온라인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주목을 받는 몇몇 블로거라든지 또 이 유명한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 트위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확보해 놓은 회원이나 팔로워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여론을 확산시키는 작업에 뛰어든 일종의 전문 정치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전문 정치꾼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흥정만 맞으면 가는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퀄라가 확실해서 한쪽에만 도와주는 부류가 있습니다. 앞에 부류는 그야말로 전문 정치 브로커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뒤에 부류는 나름 자신의 소신을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반대 급부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캠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차이일 뿐이지, 대선이나 이런 데 뛰어들어서 숟가락 젓가락 올리는 사람 전부는 대선 이후에 농공 형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나는 문재인을 위해서, 나는 안철수를 위해서, 나는 홍준표를 위해서 태어나서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홀연히 말을 타고 떠나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냐 아니냐라는 구분에는 정치적 소신이 좀 있냐 없냐의 차이지, 그 브로커라는 말을 쉽게 붙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일당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금지된 일을 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건 브로커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이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조직을 모아서 이렇게 특정 후보에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과 공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 뿐이지, 사실상으로는 캠프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 특공대나 이 스페셜 타스크 포스 팀처럼 전쟁 때 보면 그런 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거지요. 이번에 보면 드루킹도 선거 5일 전에 사무실이 3번인가 연락이 가서 이렇게 고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드루킹 고발을 한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더만요. 그 사람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고발을 했는데, 선관위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라 했는데 못 들어갔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한 걸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한 걸로 선관위도 알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 수사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나왔다고 고발한 사람이 선관위에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흔히 선관위에 고발하면 해결될 것 같지요. 그것도 실세가 선관위에 내리꼽아서 고발하면 그건 곧바로 선관위가 거의 체포해 가다시피 데리고 가서 조지는데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선관위에 저기 어떤 사무실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중요한 증거 공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좀 틀어보시오 하면요, 왔다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앞에 그냥 있다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관위라는 것도요, 실제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뒤에 실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의 강도에도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가 아예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이 불법 선거 온라인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고를 세밀하게 받고도 가서 그 사무실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검찰에다가 그냥 고발을 해서 넘겼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선거의 특성상 이긴 쪽에서 저지른 불법 선거를 검찰이 그걸 갖다가 이 유죄라고 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만약에 검찰이 선거 직후에 드루킹을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드루킹과 김경수가 연결되고 드루킹이 오프라인 조직까지도 경선에 동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야말로 문재인 캠프와 드루킹 사이에서 모종의 불법 선거를 공모 지시 하달 수행을 한 것처럼 되니까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문재인 대통령 되어버린 마당에 검찰이 뒤늦게 선관위가 고발했던 불법 부분을 실제로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것이 불법임을 입증할 의지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한마디로 그냥 불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검찰의 드루킹 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고발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것이 저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렸냐. 11월 달에 마무리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6개월 안에 선거법 부분은 이렇게 6개월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그냥 덮어버린 거죠. 자, 그 부분에서도 드루킹과 권력의 관계가 이렇게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는요, 과거에 이 주요 선거에 여론 조작이 동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시 2002년 경선 당시에 이인재를 갑자기 제낄 때 그때 연천 같은 조직도 동원되고 하면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다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에는 정몽준과 단일화를 할 때는 여론조사로서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론조사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이 바뀌었지만은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죠. 2008, 9년에 열린 거 아닙니까? 자, 2008, 9년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컴퓨터만으로 여론 조작을 하던 시대와 2008, 9년을 정점으로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대중에게 이제 보편적 보급이 되는 시대에서 여론 조작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사이버상으로 옮겨가 버리는 행태로 되어버렸고,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친노 친문 진영은 이 사이버상의 전문가들을, 과거에 유명한 IT 닷컴 기업의 한가닥 한 사람들을 민주당에 영입시켜 가지고 사이버상의 여론을 갖다가 작업하는 부분에 매우 노력을 했죠. 그런 부분으로 결국은 2012년에도 정치 초년생인 문재인 후보가 당내에 손학규, 김두관을 제끼면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었고, 또 대선 때에도 거의 될 뻔했죠. 자신들은 되는 줄 알다가 하도 국민들이 마지막에 투표를 박근혜 후보를 찍으러 많이 가서 마지막에 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이 드루킹이 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문 캠프에 무엇을 도왔나? 핵심이겠죠. 자, 드루킹이 필요한 부분이요. 드루킹은 2016년, 그러니까 10월경부터 경인선이라는, 즉 경제는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경인선,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와 일치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 조직도 1000명을 조직을 했고, 온라인에는 자신의 지금 이 경공모 조직을 이용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경선 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다가 한 달 정도 활동하다가 중도 하차를 했죠. 하루에도 몇 건씩 엄청난 반기문 후보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기사가 보도되고 또 거기에 댓글이 달리고 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이재명, 안희정을 찍어 눌렀는데 당시 급속하게 지지가 상승하던 안희정을 누른 부분도 있지만은 안희정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치어리더, 페이스메이커 같았는데 나중에 좀 위협하는 것 같아서 몇 개 좀 찍혔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문재인 후보를 삼성에 관련되는 한마디로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죠. 자, 본선에서는 안철수에 대해서 갑철수 그리고 MB 아바타라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나온 문건
부분에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론 형성하라고 지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안철수 캠프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에서는 라이벌만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당선이 되기 때문에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 중도 좌파 진영의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을 했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적당하게 표를 많이 받는 것이 문재인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벌 제거라는 것은 이 사람을 엄해해서 나쁜 이미지로 단정을 하는 부분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에서 이렇게 확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캠프 안에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일의 성과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고 드루킹이 단독으로 했다. 하루에 상금만 5명이 있었고 이 댓글을 갖다가 하루 종일 다는 교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는 사람이 30에서 50명이 있었고 온라인 조직이 2,000명이고 오프라인 조직이 1,000명이다 하는 드루킹의 조직에서 이 정도 조직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도 일당을 요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요 선거에서 이런 조직 몇 개만 붙어도 어떤 선거든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조직이 보고되지도 않은 채 그냥 지가 알아서 김경수한테 가서 우리가 도와줄게 말만 하고 김경수 그걸 고맙네요 하고 그 뒤로는 아무런 연결이 없이 이 사람만 미쳐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했다. 이것이 믿기는 부분이라고 봅니까? 통상적으로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100% VIP에 이 사람들과 연결된 실세 의원이나 참모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폰도 170대가 이번에 발견됐죠. 그때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드루킹이 실제 하는 활동보다 한 5배나 10배쯤 뻥 튀겨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VIP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한 푼도 안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세나 참모들이 나중에 꼭 잘 되시면 이 사람들 좀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챙겨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고해라고 하지요. 왜? 오늘은 이걸 했습니다 하고 또 VIP나 그 주변에 다시 보고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거운동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1초도 되지 않아서 한 10배쯤 더 잘 알게 하라는 게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고 없이 드루킹의 단독으로 이런 짓을 했다면 드루킹은 또라이거나 모지라는 사람이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친노 때 2004년부터 정치판에 굴렀다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캠프 내에서는 타 후보에 비방을 하거나 여론 조작을 하는 이런 공작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캠프 안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라이벌 조직도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그 라인은 다 제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파멸이 오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요. 뒤 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 자를 수 있는 사조직 별동대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운영을 한다면 솔직히 돈을 줘도 사고를 칩니다. 여기 100억을 넣어도 나중에 돈 때문에 사고가 생겨요. 옛날에 시발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겨우 됐지만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무슨 사조직 사무실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사조직 별동대를 운영하면 내부에 돈을 둘러싼 알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있으면 엄청 좋은데 항상 시끄럽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캠프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멀리 외곽에서 누군가가 알아서 이런 걸 일을 다 혼자서 해주고 잘못되면 그 책임도 혼자서 지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잘못되면 꼬리 잘라버리고 잘 되면 그 이익은 내가 다 보니까요. 그리고 돈 줄 필요도 없고요. 지금 언론 보도나 몇몇 쪽에서는 이게 돈을 얼마나 줬냐. 11억이다 운영비가 이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2010년부터 운영했으면 100억쯤 썼을 거다는데 저는 11억이란 말은 뻥이라고 봅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을 확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안희정을 불러가지고 강연을 시킬 때 우리가 운영비가 11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드루킹이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브로커의 자질도 일부 갖춘 건 사실이에요. 왜? 사무실을 갖다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파주에 그 출판단지 가면 멋진 사무실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에 크게 사무실에 1, 2, 3층이나 쓰고 조직원이 2,000명이 넘고 이런 걸 보여주면 그야말로 크게 딜을 해서 먹으려면 자비로 그렇게 하죠. 자, 그 부분에서 돈의 출처는 드루킹이 문재인 캠프와 김경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드루킹 스스로도 그걸 과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스폰서로 돈을 댔겠죠. 그런데 자꾸 이 돈의 출처가 문캠프에서 나왔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되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허술하게 문캠프에서 돈이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경찰이 그 부분만 수사를 해서 내려간 돈은 없고 오히려 드루킹이 뒤에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서 인마이 포겟을 했다. 운영비의 일부를 벌써 놓잖아요. 이혼 소송에 썼고 그리고 이 오사카 총영사나 이런 자리 가지고도 드루킹이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거는요. 드루킹을 그야말로 선거 브로커로 사기꾼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부분을 경험으로 보자면 이런 부분에서 돈을 줬을 가능성은 없어요. 돈은 자발적으로 조성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힘만 실어주면 돈은 조성이 되는 게 정치판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면 4월 3일 민주당 경선 투표가 하는 날 김정숙 씨가 경인선도 있지 경인선 가자 하면서 이제 이 유세가 끝나고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조직들 모임들이 동원이 막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모임. 근데 경인선이라는 애들이 한문으로 경인선 플래카드를 쓰고 거기 왔단 말이에요. 그 경인선도 있지, 경인선 가자, 경인선 이런 말을 한 것이 유튜브에 나와서 악수하는 장면도 있어요. 드루킹도 김정숙 씨가 잊지 않고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해서 정말 고마웠다고 또 자기 글에 올렸지요. 그런데 김정숙 씨가 이렇게 위에서 내리다 보다가 플래카드를 보고 저게 우리 쪽이다. 아무 사전 이야기를 들은 게 없는데 경인선도 가자. 이렇게 청와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온 걸 보고 그냥 내려갔다는데 그렇게 안 하죠. 상식적으로는요. 사전에 동원 계획이 다 보고됩니다. 오늘 이 체육관에 투표하는 장소에는 우리 쪽에서는 5,00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원 할당은 어느 조직에서 문사모에서 문구로소리에서 경인선에서 천 이렇게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쪽지를 쥐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서 아직 본선에서 끝나지도 않았고 예선도 끝나지도 않았고 본선에도 이겨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기대감을 심어주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비추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선 후보나 그 부인이요. 자, 그날 그렇게 오프라인 조직을 경선 투표인 날 한 1,000명쯤을 이 드루킹이 이렇게 투입했다는데 2016년 10월부터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 경선 투표일 날 김정숙 씨가 내려가서 경인선 쪽에 돌면서 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딴 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경인선도 가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사전에 제 경험으로 보자면 어디에서 얼마씩 동원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그날 끝나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 악수해주는 부분까지도 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판 수준에서 봤을 때 드루킹이 완전히 단절시켜서 캠프와 자력으로 자비로 일사불란하게 운영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캠프하고 단절 운영을 했거든요. 이거는 캠프 쪽에서는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이 잘못되면 드루킹 차원에서 잘라버리면 되고, 또 그걸 갖다가 실제로 선관위암 걸렸는데 B만 봐주면 되죠. 법적으로. 그리고 이 드루킹이 조직 동원한 사람은 정치판에 평균 동원되는 수준에 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상당히 엘리트 운동원이었다는 거죠. 전파력이 높은요. 그 다음에 매우 헌신적인 열정이 있는 팀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높은 가성비 조직이라는 거죠. 정치판에 동원될 수 있는 조직 중에요. 이것은 연결이 아주 이 문캠프의 핵심과 다 있지 않으면 이런 자발적인 동원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마치 드루킹이 그랬고 했고 우리는 뭐 도와준다니 듣기만 들었고 지가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 정치판의 실정을 완전히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 조직은 문캠프에 깊숙이 보고가 되고 또 하는 활동조차도 일일 보고되고 선거판의 통상적인 형식은 대선이 끝나면 농공행상은 우리끼리 다 해먹고 대선 전에는 한마디로 이 보고는 서로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VIP를 돕고 있는가를 보고를 뻥튀겨서 하는 거죠. 그래서 뻥튀겨서 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 농공행상은 내 선에서 잘라고 내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버림을 받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사단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벙하면 적당히 떼면 되는데 이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이런 판에서 오래 굴렀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데서 사단이 생긴 겁니다.